이 영상에 나오는 기사는 실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최근 많은 주식들이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도 IMF와 여러 유수의 투자자들은 불안과 공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흔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ROE, PER, PBR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들입니다. 이 지표들의 의미를 모른다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겠죠? 먼저 ROE의 경우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한 기업이 투입하는 돈 대비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1,000만 원을 투입해 100만 원을 벌어들인다면 ROE가 1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을수록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투입하는 돈 대비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이야기니까요. 다음 PER의 경우 다른 말로 주가 순이익률이라고 하는데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B라는 회사의 전체 주식 가격이 1억이고 1년간 1,000만 원을 번다면 이 회사의 퍼는 10이 되겠죠. 쉽게 말해 여러분이 살펴보는 회사의 퍼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낮을수록 저평가된 주식일 가능성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PBR의 경우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순자산에 비해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서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표인데 수치가 낮을수록 그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C라는 회사의 PBR이 1 미만이라면 주가가 B라는 회사의 순자산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목에 따라선 순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지닌 종목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같은 종목의 경쟁회사와 비교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들인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ROE는 높고 퍼는 낮으면서 PBR 역시 높지 않다면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늘 그렇듯 지표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표들은 모두 과거의 성과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은 오늘의 뉴스와 기업의 방향성을 면밀히 살피며 평가해야 하죠. 이외에도 EV, EBITDA, EPS 등 여러 지표들이 더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알아볼 회사는 장안의 화제죠. B급 감성 마케팅으로 꽤나 유명한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지 감이 오셨나요? 바로 빙그레입니다. 최근 빙그레우스 더 마시우스라는 캐릭터로 젊은 세대들에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동안 참신한 마케팅이 돋보였던 빙그레였기 때문에 더더욱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린이 여러분께 이 회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런 마케팅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 3월 31일 빙그레는 이사회를 열어서 혜태제과의 자회사인 혜태 아이스크림을 1,40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아직 최종 인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는 두 회사에게 큰 호재로 다가갔는데요. 공시된 당일 두 회사의 주가는 모두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왜 올랐을까요? 이는 매년 줄고 있는 아이들로 인해서 빙가 시장이 쪼그라들었고 판촉 경쟁은 심화되어 비용은 더 드는데 2018년부터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가 도입되면서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았던 혜태제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혹을 떼는 격이 된 거죠. 반면 현금과 단기 금융자산이 2,400억 원에 달하던 빙그레에게는 빙과 시장의 1위를 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26%의 점유율을 지닌 빙그레와 약 14%의 점유율을 지닌 혜태가 합쳐지면서 양사 점유율은 모두 41%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빙그레의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4월 7일 빙그레에서는 캔디버 맛 우유를 냈는데요. 이는 2018년부터 시작된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의 6번째 작품으로 이전에 바닐라 맛 우유의 경우 워낙 시장 호응이 좋아서 정규 제품으로 전환되기도 했죠. 빙그레의 단지 우유는 옛부터 인기가 좋았는데요.
단순히 인기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핫한 빙그레,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혹시 빙그레가 하나그룹과 인연이 깊은 회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빙그레는 옛 모회사인 한국화학그룹이 1973년 대일유업을 인수하며 시작된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낙농가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제안으로 적자 기업인 대일유업을 떠맡다시피 인수했지만 점차 적극적인 투자로 여러 가지 제품을 내놓게 됩니다. 그 서막을 알렸던 제품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제품, 바로 바나나맛 우유와 투게더입니다. 1974년 당시 귀한 음식으로 구하기 어려웠던 바나나맛 우유와 호텔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우유가 들어간 진짜 아이스크림인 투게더는 곧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 대일유업은 사명을 빙그레로 바꾸고 누구나 뚜껑을 핥게 만든다는 그 제품, 요플레를 출시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호상 요구르트 시대를 연 것입니다. 빙그레에게 늘 좋은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제품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자신감을 얻은 빙그레는 1985년 라면 베이커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적자가 점차 불어나게 됩니다. 1992년 하나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될 당시에는 부채가 4,183%에 달했습니다. 그런 그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로나입니다. 올 때 메로나로 유명한 그 메로나가 맞습니다. 출시 첫 해에만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메로나를 시작으로 부채의 원인이던 베이커리 사업은 삼립식품에 매각하고 도시락 라면 등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들 역시 매각하거나 철수해서 1998년에는 부채 비율이 36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해외 진출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1995년 메로나의 하와이 진출을 시작으로 전 세계 30여 개 국가로 수출함과 동시에 바나나맛 우유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북미, 베트남 시장까지 다양한 유통 경로를 바탕으로 해외 영토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혜태 아이스크림의 인수가 빙그레에게 좋은 호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유통망을 지닌 빙그레에게 있어 혜태의 브라보콘, 바밤바 등 주력 상품들은 해외 시장에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덤으로 국내 빙과 시장 점유율도 가져갈 수 있으니 빙그레에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빙그레는 최근 성장 중인 탄산수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산토리니라는 탄산수 브랜드를 론칭해서 음료 분야에서도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죠. 한동안 빙그레의 매출은 8천억 원대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의 한계와 음식료품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이 크지 않았던 탓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 와중에도 매출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여름이 다가오면 빙과 시장이 활발해질 테니 빙그레의 강점을 더더욱 잘 살려나갈 수 있겠죠. 혜태 아이스크림의 인수를 시작으로 지금과 같은 적극적이고 신선한 마케팅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어땠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린이톡이지만 저희의 이야기는 늘 말씀드리듯 개인의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만 해주세요.